TMF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3월 A매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월드컵의 그 시계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국과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한 경기씩을 또 평가전을 치르게 되겠는데요. 이 두 경기를 앞두고 이제 국가대표 소집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집 명단 그리고 다가오는 경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소집 명단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지점은 K리거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치러지는 사실상 마지막 평가전 기회다 보니까 여기서 뽑힌 선수들이 이제 북중미 월드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K리거들 대신에 해외파로 거의 대부분이 채워진 이번 명단들, 이 명단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특별한 거 없어요. 사실 이번 명단 보면서 특별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장면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전에 카타르 월드컵이나 러시아 월드컵 때 이제 K리거들의 비중이 한 50% 정도 됐는데, 그게 무슨 특별히 당시 감독들이 K리그를 배려해서 K리그를 고평가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당시에 그냥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유럽으로 나가는 선수들이 더 좀 증폭되고 있고, 어린 나이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도전할 수 있을 때 도전하겠다라면서 나가는 선수들이 많아졌고, 사실상 골키퍼를 제외한 전 포지션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니까 그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브라질 월드컵 때 브라질 월드컵 때 정말 K리그가 적었거든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K리그를 좋아하지 않는 건가? 라는 치환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브라질 월드컵 때는 정말 있는 유럽파 없는 유럽파 다 긁어 모았어요. 지금은 유럽에서 그런 나름대로 주전급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선발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가 유럽파들의 풀이 넓어졌다라는 반증이겠죠. 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공격수라든가 아니면 미드필더라든가 특정 포지션 선수들이 대거 나가 있다면, 지금은 거의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포지션의 선수를 데리고 올 때 K리그도 받겠지만은 해외에 있는 선수들이 더 괜찮다고 느끼면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K리거들의 그 빈도가 좀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명단들을 살펴보니까 K리그를 거쳐서 이제 외국으로 나간 선수들이 꽤 많이 있는데, 해외로 나간 지 1년이 되지 않은 기존의 K리그 소속 선수였던 선수들이 박진섭이라든지 김주성이라든지 이태석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선수들은 뿌리는 K리그에 있는, 지금 해외 리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뿌리는 K리그에 두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까지는 또 생각이 안 드는 그런 명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타르 때 이제 조규성, 백승호 이런 선수들 다 K리그 소속이었는데 진짜 나갔잖아요. 그 이후로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명단에서 필드 K리그 선수는 이제 김진규, 그리고 김문한, 딱 두 명의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고, 특히 김진규 선수는 저 자리에서 K리그가 그래도 들어가기는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요. 3백 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변주를 줄 때 K리그에서 분명히 데려갈 선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명보 감독의 3백은 약간 이제 옛날 고전적인 그 플랫한 느낌의 3백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강원의 이기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넣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스테레오 타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수비형 미드필더는 무조건 키가 커야 된다, 그래서 권혁규 선수를 한 번 더 부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실상 실험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마 이번 2연전에서는 옌스, 엄지성 이런 선수들을 윙백으로 한 번씩 실험해보는 걸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사실 아쉽긴 합니다. 생각보다는 3차 예선 때 보면은 K리거들 많이 불렀어요. 저는 작년 7월 이제 동아시안컵이 마지막 이제 실험 단계였고, 그 이후에 홍명보 감독은 이제 혼혈 선수인 엔스를 선발한 거 외에는 이제 새 얼굴을 작년 하반기에 아무도 안 뽑았거든요. 다 기존에 봤던 선수들을 다시 부르고 했을 뿐이지. 아마도 남은 기간에도 우리 핵심 선수, 주전급 선수 중에서 큰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새로운 얼굴은 들어올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 안에서 하는데, 다만 조금 이제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라든가 혹은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발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데리고 와서 우리가 직접 해봤을 때 이런 게 있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그 남아공 월드컵 때 허정무 감독이 했던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 허정무 감독은
20 플러스 3의 원칙을 갖고 갔어요. 20명의 선수는 거의 기존에 뽑혔던 선수들, 전에 왔던 선수들이 또 오지만 한 3명 정도의 선수는 거의 보면 새 얼굴들을 뽑았거든요. 그렇게 오고 하다가 걸리는 선수들이 오면은 이제 그 선수들이 계속 가는 거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우리 대표팀이 이번에 보면 이제 26명 황인범 선수가 빠지면서 26명이 됐는데 지금 3월에 보면은 다른 국가들 보면은 되게 많이 불러요. 투엘 감독 같은 경우 35명? 네. 네. 어마어마한 숫자를 불러들여서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선수, 미련이 있는 선수 다 관찰하겠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부상자 선수까지 포함해가지고 29명인가 불렀고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이제 우리는 이 선수 관찰 끝났어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아쉽지 않나. 그건 아쉽죠. 왜냐면 대표팀 선수들은 물론 대표팀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전술적인 그림이 있고 그 전술에 맞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감독들이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데리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중심 선수는 자신이 선택해서 이 팀 우리 팀에 꼭 있어야 돼.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가되 일부 포지션은 컨디션이 매우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경쟁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거의 결정 났어.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죠. 물론 월드컵이 눈 껌뻑이면 이제 시작할 겁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경쟁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선수들도 월드컵 그때 컨디션이 나쁘면 우리가 기대한 플레이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많은 선수들을 계속 관찰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카타르 월드컵 때도 우리가 손흥민과 김민재라는 두 선수가 이제 대회 전에 그리고 대회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 물론 잘 극복을 해서 우리가 16강에 갔지만은 상당히 어려웠었고 러시아 월드컵 때는 뭐 난리가 났었죠. 그때 뭐 권창훈, 이근호, 염기훈 줄줄줄줄 다치니까는 나중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선수들 뽑아서 가서 이렇게 봉합을 했었어야 됐고 월드컵 이제 눈 깜짝하면 온다고 하지만은 아직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특히 중앙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 너무 선수층이 얇아졌잖아요. 그쵸. 박용우, 원두재 아웃되고 지금 황희범 선수까지 이번에 발목 부상 때문에 못 오게 되니까는 너무 얇아지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 한 명만 더 삐끗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 번 정도는 더 좀 검수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네. 예, 뭐 그런 명단들을 이제 또 들고 나와서 3월달에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 자체가 대표팀의 K리그 선수들의 그 비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대표팀에 꼭 K리그 선수들이 많아야 될까? 비중이 이렇게 적어도 괜찮은 걸까? 혹은 더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 제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들고 나왔었거든요. 이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정도화 기자가 1년 전에 한번 기사를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주시겠습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리그에서 기량을 인정받은 어느 정도 우수한 선수들은 이제 해외에 이제 거의 무조건 나가는 추세잖아요. 나갈 수 있는데 난 K리그가 좋아서 그냥 안 나갈래 이런 선수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열에 한 9.9명은 나가려고 하지 안 나가려는 선수는 없으니까 그 선수들이 기량이 우수한 건 명백한 사실이고 객관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선 그런 선수들을 선발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겠죠. 물론 그 선수들보다 더 좋은 K리그의 선수들이 분명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감독이 보기에는 유럽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중계 방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리그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장이 거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K리그가 8강의 문턱을 넘지를 못하면서 이제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국제 무대에서의 선수들의 경기력 그리고 이제 우리 클럽의 경쟁력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K리그에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들이 해외로 많이 떠났고 그리고 팀의 경쟁력 같은 것들도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선수 구성의 측면에서도 K리거들의 비중이 좀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K리그에서 아직까지 부름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이번에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어떤 비상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혹은 플랜 B, C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해졌을 때 이 선수가 분명히 좀 유의미한 기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선수들이 좀 있을까요? 전 아까 말한 이기혁 선수 같은 자원은 사실 꼭 이번에 선발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마침 3백을 쓰고 있고 이기혁 선수가 왼쪽 센터백 자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하거든요. 측면으로도 올라가지만 가운데로도 직접 올라가고 본인이 직접 끌고 올라가서 빌드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고 이 선수가 최근에 자신감이 엄청나게 붙어서 패스의 질 자체가 저는 K리그에서는 지금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대표팀 명단에서는 이런 유형은 없거든요.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도 우리가 3백을 쓰는데도 이 선수를 안 데려간다. 마지막 테스트 기회인데 이기혁 선수 같은 선수는 분명히 전 대표팀의 코치들이 관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안 데려간 거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고 전술적인 유연함으로 되게 다른 스타일의 3백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전형적인 센터백이고 제가 아는 홍명보 감독은 물론 센터백의 피지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3백에서는 사실 우리가 김민재라는 선수가 있고 충분히 다른 역할도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특징을 가진 선수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역시나 뭐 사실 뽑을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실제로 안 뽑았더라고요. 냉정해. 저는 강상윤에 대한 기용과 실험을 좀 길게 가져가지 못한 좋죠, 게 좋죠. 좀 아쉽습니다. 이게 왜냐면 동아시안컵 때 불러가지고 그때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3백을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하던 시기였고 강상윤 선수를 조금 더 전진시켜가지고 3-4-2-1에서 2 자리에 세웠었잖아요. 독특한 방식의 실험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3백 구성에서 뭔가 강상윤 선수의 위치가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저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축구 지능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미드필더든 그 위쪽에서의 역할이든 연결을 해주는 데 있어서 많은 활동량과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고 이번 월드컵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좀 불러서 이 선수도 계속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강상윤 선수가 너무 23세 쪽으로만 몰려버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뭐 저만의 보석함이 저도 그 생각 되게 동의하는 게 강상현 선수는 저는 조금 더 높은 퀄리티 선수단 안에 들어가면 그 장점이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주변에 많이 움직여주는 선수가 있으면 굉장히 더 빛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합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뽑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역시 안 뽑았더라고요. 확고한 믿음이 있군요. 네. 근데 저는 저는 확실히 안 뽑을 거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지금 강상윤 얘기도 했지만은 강상윤 선수의 스타일은 약간 다르지만은 이재성 선수 같은 선수라는 느낌이 들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팀에서 꾸준히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는 데리고 가야죠. 테스트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지금 황희범 선수 부상 이후에 삼선 미드필더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삼선 미드필더를 조금 더 많이 데리고 가서 테스트를 해야죠. 그 중에서 이제 걸러서 결국은 데려간 선수가 일부가 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럼 조금 더 많이 데리고 가서 테스트하고 어떤 선수가 어떤 유형이고 자기가 어떨 때 이런 선수를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엄원상 선수라든가 뭔가 독특한 무기 하나 있는 선수들도 감독의 취향에 따라서는 그 독특한 무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선수들은 다 테스트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조직력을 다듬어야 될 때 그렇게 생각해서 기존의 선수들 위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감독의 선택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아쉬움은 남는 거죠. 지난 역사를 볼 때 항상 월드컵 직전에 뭐가 발생해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간다고 확실하게 믿었던 선수 중에 이탈자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때 대한 능동적 대응이 될 만큼 지금 준비가 돼 있나. 물론 이제 각 포지션에 대한 1, 2, 3, 4 한 5순위까지 리스트는 갖고 있겠지만 네. 데려와 가지고 확인을 안 해본 선수를 막상 본선에서 이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다 데려가야겠다 해서 갔을 때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과거 브라질 대표팀에서 호마리우가 베베토랑 선발로 뛰던 93 미국 월드컵 때 벤치에 호나우두 있었어요. 2002 때 3할 때 벤치에 카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브라질은 기존 베스트 멤버 외에도 얘가 차세대 에이스야. 그런 애를 벤치에 두고서 월드컵을 경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적인 이야기죠. 물론 브라질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서.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는 박지성 선수 같은 선수를 발굴하기 또 원하죠. 팬들이 잘 알고 있는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주를 진흙 속에서 찾아내서 월드컵에서 정말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대표팀에서 잘 활용하길 원하죠. 근데 이것도 쉽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이 선택한 대표팀 명단을 보면 이건 그냥 시쳇말로 얘기해서 그 선수들이구나.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감독이 조직력을 생각하고 조금 더 발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는 명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전술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특징 있는 선수일수록 이제 약간 쓰기 어려운 타입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기혁 선수가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 방안이 없으면 사실 데려가서 별로 이렇게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감독의 스타일이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를 선호하면 둥국에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교체로 들어가서 어디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돌려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특출난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는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술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기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감독 스타일의 차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죠. 선택은 결국은 이제 감독이 하는 것이고 결과로 또 평가를 받는 것이다 보니까 이번 3월달의 명단들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오스트리아랑 이제 2연전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 경기가 재미날 것 같아요. 3월 28일 경기. 3월 28일 경기 네. 그 코트디부아르. 네, 예. 그 경기가 재미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그 동안은 그냥 대표팀 경기 이야기 듣고 과거 경기 보고 판단했지만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딱 펼쳐놨을 때 경기력이 딱 드러나면 이제 반응이 바로 오거든요. 저는 뭐 두 경기 다 블러들이 소집 명단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이제는 평균 80점 이상의 경기력이 이제 나와야 되는 그 시점으로 들어왔고 그럴까요? 거기에 못 미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쓴소리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다음에 쓴소리 하나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받는 걸 떠나서 3월 A매치 모습을 보면 대충 성적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기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내용 어떤 내용으로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공식 일정이기 때문에 물론 현지 넘어가서 연습 경기를 하긴 하겠지만 솔트레이크에서 네. 두 경기를 할 네. 거라는 얘기가 지금 많은데 네, 하긴 하겠지만 이번 2연전에서 그때 경기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거의 명백한 팩트 수준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야 돼서 아마 이번 2연전 보면 대충 네.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우리의 퍼포먼스가 가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 3월 28일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2연전 중에 첫 번째 경기니까 여기서 사이즈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좀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경기가 정말 처참하면은 그 다음 평가전 안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토요일 밤에 시간대가 사실 괜찮거든요. 네, 그러다 23시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밤잠 안 주무시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약간 마지막 기회 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이제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치맥하기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예, 근데 먹다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근데 저는 사실 코트디부아르전보다는 오스트리아전이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어차피 남아공이야 사실 우리가 진정한 1승 상대이거든요. 나바공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겠지만 그럼요. 네. 그러겠지만 우리가 지난 그 카타르 월드컵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진짜 1승 상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이야말로 그래도 1승 상대가 있는 거라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한 팀, 제일 유력한 팀이 뭐 덴마크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그 팀의 가상의 상대 오스트리아일 텐데 그 경기 보면은 대충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뭐 1승 상대가 될지 아니면 알제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근데-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남아공은 진짜 알제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소집에 사실은 뭐 테스트할 거는 두 군데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 조합 지금 뭐 결혼자가 많은 상황에서 그냥 어떤 조합으로 그러면 뭘 해볼 것인가 하고 그리고 최근에 소속팀에서 윙백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제 엔스한테 어느 정도 비중으로 기회를 줄 것인가 뭐 이 정도 말고는 제가 볼 때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옌스가 켈렘전에서 멀티골 넣었죠. 그 골이 멋있긴 하던데. 중거리 슛도 멋있게 네. 넣었고 아니, 그 네. 정도의 활약을 보여줄지. 양현준 선수도 윙백으로 좀 네, 활약을 맞아요. 할 네. 생각인 것 같고 홍명호 감독이 그 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3백을 쓴다고 할 때 이 사이드백들이 뭐 수비도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 선수들의 공격적인 역할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엄지성도 이제 윙어인데 써볼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양현준 선수도 마찬가지. 홍명보는 좀 독특해요. 기대감이 별로 안 높으면은 잘하고 기대감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좀 실망을 주는 그런 패턴들을 요즘에 반복하고 있어서 그래도 오영규 선수가 오영규 너무 잘하니까. 좋으니까. 네, 네. 오영규 네. 조규성이 괜찮으니까 네, 지금. 기대는 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또 어떤 이제 롤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도 네. 이제 3월을 보면 나오겠죠. 네, 뭐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아주 길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또 업로드가 코트디부아르전 끝나고 나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댓글들이 그럼 이런 주제를 사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정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욕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이렇게 거. 됐으니까 분량을 위해서 소준일의 보석함도 하나 열어주시죠. 저의 보석함이요? K리그에서 쓸 수 있는 보석함. 네.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이기혁 선수하고 강상윤 선수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네. 선수들을 넘을 수 있는 보석함이 사실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저는 아까도 제가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볼을 좀 찬다는 팀들이 이제 그 무대에 나갔었는데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다들 탈락을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좀 반짝반짝 빛나는 선수가 있었으면 그래도 좋았을 것 같은데 딱히 그런 모습까지는 안 보여가지고 예. 저는 한계가 여기서 있을 것 중앙 같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만약에 한 명 더 빠진다. 그럼 과연 홍명보 감독이 손정범을 택할까 기성용을 택할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손정원 선수 키가 몇이죠? 생각보다 커요. 커요. 네. 네. 아, 일단 그러면 합격? 거기서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센터백 앞에서는 한 명의 미드필더는 무조건 키가 커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박용우 도대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그 사이즈에 대한 그 엄청난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 예. 믿음, 그 필요성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정우영이라든지 원두재라든지 다 공통점들이 네. 거기 있는 거죠. 네, 다 네. 피지컬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3백을 서면 사실 그 포지션에 그 정도로 집착을 안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PSG도 물론 파비앙 루이스가 있긴 하지만 비티나냐 주앙 네베스. 주앙 네베스는 키가 작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피지컬에서 밀리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위치에 조금 더 민첩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동량. 두고 수비 가담이라든가 그렇죠. 움직임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3백을 쓸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빌드업이 되는 선수를 거기다 갖다 박아놓고 공격을 전개할 때 이 선수마저도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오는 그런 전술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그런 경우도 인식의 있어요. 변화가 좀 늦었어요. 예, 네. 이미. 너무 그거에 10년째 아. 집착을 하시는 네. 모습이 조금 저는 안타깝긴 합니다. 네. 예, 뭐 업로드 시점도 그렇고 우리가 뭐 어떤 댓글들이 올라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놓고 코트디부아르전에서 쾌승을 거둬가지고 미국 역시 원정도 사실 뭐 역시 그랬잖아. 이 방송은 권혁규 겁나 잘하고 그러니까 막. 아니 미국 원정 갔을 때도 슈가이모델. 미국이랑 멕시코 상대로 이거 개 털리고 온다 막 이랬었는데 잘했거든요 그때. 네. 코트디부아르 상대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다. 예. 그러면은 저는 또 태세전을 할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저 오스트리아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 예. 그런데 태세전을 하자마자 오스트리아전이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럼 역시 그렇지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네, 예. 일희일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기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두 번째 경기가 오스트리아 스코어 한번 예 맞춰볼까요? 근데 이거 맞추면 저희한테 뭐 있습니까? 출연료를 따블로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다음에 그러면 한번 딜 해보겠습니다. 네, 축구 회식 때 뭔가 하나를 더 주겠다. 이제 사리 추가 막 이런 거 되나요? 자 그러면 세 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영국에서 코트디부아르랑 경기했을 때 뭐 괜찮았던 기억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아, 이동국 선수의 그 네. 발리슛. 의외로 이길 것 같다.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를 우리가 이기는 건 의외는 아니죠. 아 그렇죠. 랭킹이 우리가 지금의 훨씬 코트디부아르는 높으니까. 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그때 느낌은 아니니까 디알로 잘하는데. 저 한 2대1 승리. 2대1 네. 서호정 기자 2대1 승리 저는 1대0 승리. 1대 무실점 승리 네, 저는 1대0 무실점 승리 할것 같고. 저는 1대1 무승부. 1대1 무승부 네. 비관론으로 가시죠. 예. 하나는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라는. 근데 그럼 나 매국노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기면은 외국 배팅이 아니, 진정한 요즘엔 안 그래요. 뭐야? 아 그래요? 네, 요즘 축구 팬들은 그렇게 안 봐요. 10년 댓글 달리는 전에는 사람 그렇게 모르는 봤는데. 거야 이건 슈레는거의 댓글이라서 그건 이제 네 저 새끼 이름으로 또 달리는 초치다 거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욕한다니까 그러면은 또 그냥 한번 들어. 한번 들어가 어. 한번 들어가 볼까? 어.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는 거 자르지 마라. 나는 이거는 강요에 의해서 위계에 의해서 이렇게 강요된 거야. 난 이거 0대1 패배, 네. 무득점 패배. 영대일 패면 비관론은 아니네. 네. 되게 배려해 줬네요. 아쉬운 패배. 나 아쉬운 세게, 나 패배. 세게 얘기할 줄 아쉬운 알았어. 패배. 자 그러면 오스트리아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0대2 패배. 0대2, 1대1 무승부. 1대1 무승부. 저도 0대2 패배 생각했는데 네. 하셨으니까 1대3 패배 가겠습니다. 일단 두 골 차는 날 것이다. 꽃차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예. 아나 또 진다 그러면 또 그렇잖아. 이제 애국자 돼야지. 그렇지 이긴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애국자 될 기회를 자 주는 시원하게 거야. 2대0 승리. 네. 예. 이러고 소준이 마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과연 이 중에서 맞추는 사람이 있을지 그리고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사람이 누가 될지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욕을 먹을 것 같긴 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PD와 여타 출연진들의 강요에 의해서 제가 배팅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A매치 예측까지 해보면서 저희가 이번 TMF 시간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매치 끝나고 다시 K리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